황무지였던 아라비아 사막의 거친 땅에서 태어난 이슬람은 어떻게 거대한 대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7세기 초 예언자 무함마드가 새로운 종교를 창시했는데요. 유일신 알라에 절대 순종한다라는 뜻의 이름인 이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슬람 국가들의 국기에 그려진 초승달은 이슬람을 상징하는데요.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메디나로 피난했을 때 밤하늘에 떠있는 초승달의 빛으로 인도되어 메디나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초승달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면서 이슬람의 상징으로 쓰이게 되었다고 하죠. 현재 이슬람의 대표적인 국가로는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 등 중동 국가 외에 북아프리카와 동남아 지역에도 있는데요. 이슬람 신도를 가리키는 무슬림은 전 세계 약 19억 정도로 지구촌 4분의 1에 해당되는 문화권입니다. 전 세계 이슬람 인구의 약 20에서 25%가 중동 아랍이며 동남아의 인도네시아가 2억 2천만 명으로 세계 최대의 이슬람 인구가 거주하는 국가이죠. 이슬람이 단시간에 넓은 지역에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아랍어였는데요. 유일신 알라가 대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계시한 내용을 무함마드 사후의 한 권의 책으로 집대성한 성서 꾸란을 아랍어로만 기록하게 하고 신성시했기 때문에 전 세계 아랍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무슬림들에게 종교 언어로 보급되면서 곧 무슬림들의 공통어가 됩니다. 이슬람이 등장하기 전 아라비아 반도와 주변 국제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수백 년간 유럽을 군림해오던 최강의 로마 제국이 쇠퇴하면서 이탈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서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의 동로마로 분리됩니다. 이후 476년 서로마는 게르만족에 의해 멸망당하고 유럽 일대는 프랑크 왕국 등 수많은 국가들이 난립하게 되면서 중세 유럽은 암흑의 시대로 들어서게 되죠. 비슷한 시기 동아시아의 중국 대륙에서는 위진남북조 5호 16국 시대를 통일한 수나라가 4차례에 걸친 무리한 고구려 침략으로 대패하면서 스스로 자멸하여 이후 새롭게 당나라가 탄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서로마 멸망 이후 남은 동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비잔티움 제국은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천년가량이나 제국의 영광을 힘겹게 이어나가는데요.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들은 황제권을 강화하며 멸망당한 서로마의 옛 영토를 수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비잔티움 제국의 라이벌이자 중동의 강자 사산왕조 페르시아 때문이었죠. 비잔티움과 사산왕조 간의 수백 년에 걸친 전쟁으로 양국은 물론 주변에 있는 도시 국가들까지도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자 오랫동안 동서양의 실크로드를 따라 대상중개 무역을 통해 장사로 삶을 유지하고 있었던 아랍 상인들은 바그다드를 통한 실크로드 교역이 어려워져 대체 교역로를 찾아야만 했었죠. 자연스럽게 페르시아만과 홍해 그리고 지중해 등을 연결하는 해상루트가 각광을 받게 되었는데 그 해상루트의 중심에 바로 이슬람의 성지 메카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일부 도시들은 비잔티움과 사산왕조의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아랍인들의 부족들이 직접 다스리는 땅이었죠. 땅덩어리는 거대하고 넓었지만 쓸모있는 땅이 별로 없었고 인구도 적은 탓에 주변 강대국들이 정복할 메리트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인기 없는 아랍 땅은 오랜 기간 동안 자치권을 가진 부족체제의 형태로 느리지만 나름 발전해 가고 있었죠. 메카에서 태어난 무함마드에 의해 창시된 이슬람은 기독교, 불교와 더불어 세계 3대 종교 중 하나인데요. 꾸란에 의하면 모세에 이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진 신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았다 하여 마지막 메시아로서 선택받은 인물이 무함마드였다고 합니다. 무함마드는 이슬람교의 창시자로 마호메트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현재는 아랍어식 무함마드라는 표기가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570년경 메카의 지배계층 중 쿠라이시 부족의 하심 가문에서 무함마드는 태어났는데요. 무함마드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도 6살 때 죽자 무함마드는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됩니다. 당시 부계시족이 혈연자를 돌보는 전통이 있어 고아가 된 무함마드는 할아버지 슬하에서 자라다가 할아버지마저 돌아가시자 상인이었던 삼촌에게 맡겨져 장사를 배우면서 성장했는데요. 유년 시절부터 종교적 감수성이 뛰어나 유대교나 기독교, 조로아스트교 등에도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무함마드가 25살 되던 해 같은 상인으로 성공했던 15살 연상인 카디자라는 여성이 성실하고 상냥한 그의 인품에 이끌려 청혼하게 되고 둘은 결혼하게 되죠. 이때 카디자는 세 번째 결혼이고 무함마드는 초혼이라 쉽지 않은 결혼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전형적이었지만 무함마드는 카디자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녀와 사는 동안 다른 여성을 아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라에 2남 4녀를 두고 장사도 성공적으로 번창하여 행복한 가정을 가질 수 있었죠. 조금씩 경제적으로 안정되자 무함마드는 명상과 사색을 즐기며 진리를 탐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평온한 일상은 자신의 어린 두 아들을 병으로 잃으면서 무너지는데요. 그는 상실의 아픔을 받아들여야 했고 이로 인해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고찰에 더욱더 빠져들게 되죠. 한편 실크로드의 대체 교육 도시로서 메카나 메디나가 각광을 받으며 급격히 성장했지만 빈부의 차가 발생하면서 불만의 목소리들이 커져갔습니다. 무함마드는 점점 혼란스러운 사회를 걱정하며 메카 교회에 있는 히라산 동굴에 들어가 명상을 하게 되었는데 610년 어느 날 밤 천사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명상을 하는 무함마드 앞에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나 읽어라 라고 명령하는데요. 문맹이었던 무함마드는 갑작스러운 일에 놀라면서 읽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남자는 무서운 힘으로 꽉 껴안았다가 풀어주더니 나 만상을 지으시고 피 한 방울로 인간을 만드신 신의 이름으로 읽어라. 신께서는 관대하시고 인간들이 모르는 것도 가르쳐 주셨노라 하며 신의 계시를 전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신비스러운 체험에 두려움을 느낀 무함마드는 서둘러 산을 내려와 아내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카디자는 남편을 안정시키고 곧바로 자신의 사촌에게 달려와 남편에게 일어난 불가사의한 사건을 설명했는데요. 그가 만난 것이 천사 가브리엘이었고 무함마드가 예언자로 선택받았다는 말을 듣습니다. 서둘러 카디자는 집으로 돌아와 사촌의 말을 전했고 이슬람의 첫 번째 무슬림이 되죠. 그리고 사촌이자 양자인 알리를 두 번째이자 최초의 남성 무슬림으로 받아들였고 이어서 노예 출신인 자이드 또한 양자로 입양하여 그에게 자유를 주며 무슬림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여자와 노예 등의 신분차별이 극심했던 남성 중심의 아랍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소외된 약자들로 지지를 받게 되는 계기가 되고 이슬람의 평등 사상의 상징으로 기록됩니다. 카디자의 말을 들은 무함마드는 그제서야 자신이 메시아임을 자각하고 알라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결심하는데요. 자신이 받은 계시를 바탕으로 자신이 예언자라는 것과 알라는 유일신이며 창조신이라는 것, 또 인간은 사후의 내세가 있어 현 세상의 행실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알라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지배계층 대부분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며 무함마드를 조롱했죠. 무함마드가 처음 친척이나 친구에게 신의 가르침을 설파했을 때의 신자 숫자는 30명 정도였고 그가 설파하는 가르침은 시처럼 아름다웠다고 하는데요. 당시 아름다운 시를 짓는 시인이 존경받는 시대였는데 문맹인 무함마드가 설파하는 내용들은 형제애와 주종관계를 허용하지 않는 평등 사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묘하게 움직였죠. 이제 그가 신으로부터 진짜 계시를 받았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무함마드는 자신이 태어난 땅 메카에서 주로 이슬람 포교 활동을 시작하지만 당시 메카는 다신교 사회로 수많은 샤머니즘적 우상들을 숭배할 정도로 우상 숭배 사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쿠라이시 부족 같은 지배층들은 메카에 있는 카바 신전에 수많은 신들의 우상을 모셔두고 많은 이익을 얻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세계 각지의 여러 종교의 사람들과 교역을 하는 입장이라 무함마드가 설교하는 일신교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게다가 무함마드는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재산을 기부해야 한다고 설파했기 때문에 메카 지배층들은 자신들의 지위가 위협받고 있다며 그들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지배층들에 의해 이슬람 박해가 시작되고 그 억압이 심해져 무함마드도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슬람 포교 활동 이후 수년간 박해의 순환에 버틴 무함마드를 항상 응원한 인생 멘토였던 아내 카디자와 삼촌을 연이어 잃으면서 위기는 한 번에 덮쳐왔습니다.
정신적으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나버리자 무함마드는 신도들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메카를 떠나기로 결심하죠. 마침 무함마드의 설교를 들으러 왔던 메디나 마을 사람들은 부족끼리의 갈등을 봉합하고 단결시킬 지도자가 간절히 필요했었기 때문에 무함마드와 무슬림들을 받아들이게 되며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함마드는 메카의 지배층들의 눈을 피해 70여 명의 무슬림들과 함께 메디나로 이주하는데요. 무함마드가 메디나로 옮긴 날 622년 7월 이슬람교에서는 성스러운 피신이라는 뜻의 성천, 헤지라라고 하며 이날을 이슬람 원년으로 기록합니다. 이주하게 된 메디나의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무함마드 일행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죠. 이 단계에서 처음으로 메카 이주자 70여 명과 메디나 개종자 80여 명으로 구성된 움마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움마는 혈연이 아닌 신앙을 통해 한 형제가 되는 초기 이슬람 공동체였는데 이후 최초의 모스크가 건설되고 이슬람에 기반한 일상생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세력을 확대시켜 나가는 데 성공합니다. 이 공동체는 훗날 이슬람 사회의 원형이 되고 이슬람 제국으로 발전하게 되죠. 메디나가 무슬림의 도시로 점차 번영해 나가는 한편 쿠라이시 부족을 비롯한 메카의 지배층들은 메디나의 소식에 위기감을 느끼며 어떻게든 무함마드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여러 번 군대를 보냅니다. 병사수로는 메카 세력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무함마드 세력은 끝까지 저항해 결국 승리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박해받으며 참기만 했던 그는 전투에서 승리하자 메카의 이교도 세력에 대한 성전 지하드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군사를 이끌고 메카의 지배 세력과의 전투를 결심했고 624년 양 세력 간의 대규모 전투, 바드르 전투에서 다시 승리를 이끌어내죠. 바로 이듬해 또 다른 전투에서는 고전을 하지만 알라의 칼이라 불리는 할리드 등 우수한 장수들의 대활약으로 연승의 나팔 소리는 계속해서 울려 퍼집니다. 이러한 무함마드 세력의 남다른 활약이 커지면서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이슬람 추종자들이 메디나로 모여들게 되죠. 630년 마침내 무함마드는 1만의 대군을 이끌고 메카로 향했습니다. 인구가 작은 아라비아 반도 사막에서 1만 명이나 되는 병력이 모였다는 것은 아랍 부족 간의 전투 중 엄청난 대규모였는데 메카의 지배 세력은 무함마드의 대군을 보고 그만 항복해버리고 그의 군대가 메카로 들어가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메카의 무혈 입성에 성공한 무함마드. 그는 다신교의 우상 숭배가 아랍 부족들 간의 갈등과 전쟁을 야기시키고 더 나아가 빈부의 차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카바 신전에 있던 우상들을 파괴하고 카바 신전을 이슬람 성지로 정합니다. 그리고 메카의 지배 세력들과 그 외 이슬람 반대 세력들도 모조리 이슬람으로 개종시키는데요. 이러한 메카의 소식은 순식간에 아라비아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이후 아라비아의 많은 부족 지도자들은 사자를 보내어 무함마드를 칭송했죠. 6살 고아였던 무함마드가 50여 년 만에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는데요. 종교 권력과 동시에 정치, 군사 등의 세속 권력까지 장악하고 아라비아 반도 통일의 기틀을 만드는 영광의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무함마드는 메디나에 살면서 이슬람 공동체 움마의 체계적인 확립과 좀처럼 끝나지 않은 여러 지역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죠. 부족 간의 갈등과 분쟁이 아닌 화해를 도모했지만 메카 탈환 2년 후 대순례길을 마친 무함마드는 원인 모를 극심한 고열로 건강이 악화되는데요. 632년 자신의 사후에도 꾸란을 따르라는 유언을 남기고 메디나의 자택에서 세 번째 아내인 아이샤의 품에 안겨 62년간의 생애를 마칩니다. 무함마드는 평소 검소하기로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이슬람 최고 통치자가 되고 나서도 거친 깔개 위에서 잠을 청했고 한 대도 안 되는 보리와 물, 약간의 대추야자로 끼니를 떼었다고 합니다. 그가 죽고 나서 남은 것은 생전에 끌고 다녔던 늙은 당나귀의 한 마리였고 기부하기 위해 남겨놓은 약간의 땅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세속 권력보다는 철저하게 알라의 말씀을 지키는 청렴한 종교 지도자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무함마드는 13명 정도의 아내를 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평생 독신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나
처자식을 두고 떠난 시달타 석가모니와는 달리 가정을 가진 그의 모습은 남성 무슬림들에게 아들, 남편,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본보기가 되었죠. 무함마드의 아내들도 무슬림들의 어머니로 여성 무슬림들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규범으로 후세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나이 51세 때에 세 번째 아내로 맞이한 아이샤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무함마드의 절친한 친구이자 훗날 초대 칼리파가 되는 아부바크르의 딸인 그녀의 나이는 무려 6살. 실제 결혼 생활에 들어간 것은 9살이라 하지만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워 논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 생전에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고 자신의 후계자가 될 아들도 없었기 때문에 움마의 수장들은 최고 지도자가 될 칼리파를 다수결로 정하기로 하고 초대 칼리파로 아부바크르가 선정되었죠. 이슬람은 시간이 갈수록 세력이 커지고 부강해져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지만 제국화가 된다는 것은 다민족, 다종교화가 되어간다라는 이면이 있고 무함마드 사후 이슬람의 지도자들 모두가 신앙심이 깊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세속 권력과 욕망이 뒤엉키며 평등이란 초심을 잃어가기 시작하고 빈부의 차가 생기자 서서히 내부 갈등이 나타나죠. 이렇게 이슬람 세계는 예언자 무함마드 시대에서 정통 칼리파 시대로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이슬람 역사에서 정통 칼리파 시대라고 하는 이슬람 황금기가 있었습니다. 예언자 무함마드를 계승하는 후계자로 초대 칼리파 아부바크르부터 2대 우마르, 3대 우스만, 그리고 4대 알리, 바로 이 4명의 이슬람 공동체 움마의 지도자들이 다스린 시기인데요. 무함마드 사후 동쪽 사산조 페르시아와 서쪽의 비잔티움 제국을 연이어 격파하며 승승장구한 이슬람이 새로운 역사를 쓰며 거대 제국을 건설한 시대였죠. 이 4명의 칼리프들은 훗날 우마이야 왕조나 그 뒤를 이은 나바스 왕조 등 수많은 세습 이슬람 왕조들의 칼리파들과는 달리 무슬림들에 의해 선출되었고 이슬람의 이념과 정치가 잘 반영되었다는 시대적 평가를 받아 정통 칼리파라고 구분해 불렀습니다. 이들은 무함마드 사후 이슬람 세계를 어떻게 전성기로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632년 알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단 한 사람 예언자 무함마드가 후계자 지명 없이 병사해버리자 이슬람 세계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몰려오는데요. 그의 갑작스런 죽음의 후계자 문제로 수많은 무슬림들은 엄청난 혼란을 겪어야 했죠. 게다가 이슬람의 지분 싸움으로 메카 출신 무슬림과 메디나 출신 무슬림들이 각기 다른 지도자를 선출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면서 이슬람 공동체 움마는 분열의 조짐까지 나타납니다. 이슬람이 사막에서 잠시 반짝했다가 사라질 운명일 수도 있었죠.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이슬람의 장로격인 아부바크르는 서둘러 움마 수장회의를 열어 한 명의 지도자만을 선출할 것을 양 진영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칼리파 선출이 그리 순탄하지 않았지만 두 인물로 좁혀지는데요. 무함마드의 절친한 친구이자 장인이었던 아부바크르와 후계자 1순위로 평가받고 있었던 무함마드의 사위이자 사촌인 알리였죠. 알리 지지파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알리는 무함마드의 혈족이자 사위, 그리고 최초의 남자 무슬림으로 다른 후보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정통 후계자다 라며 추켜 세웁니다. 반면 아부바크르 지지파들은 혈통만을 주장하고 경험 부족한 30대 알리가 불안했습니다. 혈통만을 내세워 다른 세속군주처럼 무슬림들 위에서 군림한다면 나라는 큰 위험에 처할 것이 분명해. 이렇게 그들은 무함마드의 후계자이자 이슬람의 지도자는 혈연 따위로 계승되는 것이 아닌 점을 강조하며 반대했습니다. 무함마드가 그토록 비난하던 특권층 세속왕조의 혈연 계승이라는 점을 덧붙였죠. 아이러니하게도 알리의 강점으로 여겨졌던 무함마드 혈족이란 조건이 후계자 지위에 올라서는 안 되는 이유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논쟁은 격해지면서 분열과 대립이 점점 깊어졌고 이 와중에 무함마드의 딸이자 알리의 아내인 파티마가 유산하는 일까지 발생하자 양 진영의 분위기는 최악에 이르게 되죠. 이런 분열의 양상을 통해 아부바크르의 지지파와 알리의 지지파는 각기 다른 정체성을 품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수니파와 시아파의 대립의 시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알리가 밀리면서 아부바크르가 초대 칼리파로 선출되는데요.
아부바크르는 무함마드 가족 이외의 첫 번째 이슬람 개종자였습니다. 무함마드가 메카 지배층의 억압을 받으며 공경에 처해있을 때 항상 함께해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이었죠. 무함마드는 친구인 아부바크르의 재력과 신앙심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못했을 거라며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친한 친구로 자랑스러워했답니다. 아부바크르는 이슬람을 믿는 노예들을 위해 재산을 나누어 주었고 하층민들에게 이슬람의 교리가 널리 침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 넓은 인맥을 살려 뛰어난 인물들을 이슬람으로 영입하는 데 주력을 다했죠. 그는 수많은 공적을 인정받아 300명을 인솔하여 최초로 성지순례 하지를 하는 영광을 누릴 정도로 무함마드의 최측근이었는데요. 무함마드의 죽음이 아라비아 전역에 알려졌을 때에도 여러 돌발 상황들을 빠르게 제압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많은 부족들이 우리가 충성을 맹세한 대상은 예언자 무함마드뿐이야 하며 이탈하는 상황 속에서 알라의 사도는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사이비들까지 생겨나 무슬림들을 단결시켜야 했죠. 아부바크르는 전 무슬림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언자 무함마드는 죽고 부활하는 일은 없다. 그는 신이 아니라 인간의 자식이며 우리들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영원한 것은 알라뿐이시다. 라고 하며 무슬림들이 알라의 등을 돌리는 행위는 반역이며 그 대가는 죽음뿐일 것이다라며 그의 연설은 혼란에 빠져있던 많은 무슬림들을 감동하게 하여 분열을 막고 단결시키는 데 성공시켰죠. 1년이란 짧은 시간에 모든 사이비들을 소탕하고 이탈한 부족들도 다시 단합시켜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634년 그는 이슬람 제국 건설의 원대한 목표를 앞두고 칼리파직이 2년 만에 심각한 고열을 앓기 시작하여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분열을 막기 위해 이슬람 공동체의 움마의 주요 인사들을 소집하여 2대 칼리파로 우마르를 지정했습니다. 우마르의 거친 성격 탓에 칼리파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차기 칼리파 후보 1순위였던 알리가 우마르를 적극 지지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우마르 선출이 확정되면서 아부바크르는 편하게 눈을 감게 됩니다. 무역상 출신인 우마르는 사람들이 꺼려하는 타입이었습니다. 사나운 인상에 다혈질인 성격 탓에 싸움만 하는 그는 오만해 보였고 문제아라고 여길만 했었죠. 특히 무함마드가 초기 이슬람을 포교하기 시작할 무렵 이슬람 사상이 아랍 사회를 흔들어 놓을 거라며 무함마드를 죽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한 인물이었는데요. 무슬림을 극도로 혐오해 이들을 포로로 잡으면 잔혹하게 죽이기까지 해서 무슬림들 사이에서는 반이슬람의 선봉장이자 가장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우마르가 어떻게 이슬람의 2대 칼리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느 날 우마르는 무함마드가 집회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이 기회에 무함마드를 죽여 그로 인해 생겨난 메카의 혼란을 끝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우마르가 집회 장소로 향해 가는 도중 우연히 친구를 만났는데요. 그 친구가 이슬람으로 개종했다는 말을 듣고 큰 말다툼을 하게 되고 어이없는 말까지 듣게 됩니다. 이보게 자네의 여동생과 매제도 이미 이슬람으로 개종한 걸 알고 있나? 우마르는 믿을 수 없어 여동생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때마침 집 밖으로 새어나오는 여동생 부부의 꿀 읽는 소리가 들리자 분노감이 치밀어 올랐죠. 그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을 배신한 행동이라며 여동생을 심하게 구타했습니다.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순간에도 알라를 외치는 여동생을 보며 우마르는 이들이 왜 그토록 이슬람을 고집하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마침 여동생이 보던 꾸란의 식기를 읽어보게 되는데요. 순간 폭풍 같은 화가 고요해지며 마치 알라가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는 깨달음을 얻어 참회의 눈물까지 흘리며 곧바로 무함마드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이슬람으로 순식간에 개종하게 됩니다. 우마르의 개종은 무슬림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지만 반이슬람 세력에게는 뼈아픈 큰 타격이었죠. 그의 삶은 순식간에 변해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 듯 했는데요. 이전까지 무함마드와 무슬림 탄압에 가장 앞장섰지만 이슬람 개종 후에는 반이슬람 세력으로부터 무슬림들을 철저히 보호하고 여러 전투에서도 크게 활약을 하며 2대 칼리파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불안감은 여전했는데요. 겸손한 인품을 갖춘 아부바크르와는 달리
거친 성격으로 공포심을 주었던 우마르가 칼리파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 의문을 품은 것이었죠. 그러자 우마르는 모두의 앞에서 약속합니다. umma 내부에서 내가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예언자 무함마드와 아부바크르가 자상한 사람이었고 나는 그들의 강한 칼로서 행동했지만 칼리파가 된다면 분명히 변할 것이다. 그의 발언에 많은 사람들이 미심쩍은 반응을 보였지만 실제로 칼리파에 오른 우마르는 자신이 말한 바를 충실히 해냅니다. 특히 아부바크르 시대에 시작된 비잔티움과 사산왕조와의 전쟁을 계승한 후 정복전쟁이란 관역을 겨냥하면서 그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내부에 있는 여러 갈등과 불만 에너지들을 밖으로 돌려 성전 지하들을 본격적으로 개시하며 아라비아 밖의 세계로 진격하죠.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던 아랍 영토를 크게 넓혀 이슬람을 제국의 반열에 올려놓게 되는데요. 이슬람의 질주에 놀란 비잔티움과 사산왕조는 일시적으로 양국 간의 전쟁을 중단하고 반대로 힘을 합쳐 신생 이슬람에 대항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우마르는 알라의 칼로 불리며 최고의 명성을 날리던 희대의 명장 할리드를 보내어 두 제국들을 상대하게 하는데요. 636년 당시 유럽의 최강자 비잔티움과의 사활을 건 대규모 야르무크 전투를 대승으로 이끌고 시리아와 예루살렘, 이집트 등의 레반트 지역의 영토들을 획득하죠. 637년 사산왕조와의 까디시아 전투에서는 수도 크테시폰까지 함락시키는 대승을 거두며 사산왕조의 숨통을 조이며 멸망 직전까지 몰아가는데요. 우마르가 대외적으로 큰 성과를 올리긴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복잡한 분위기였습니다. 정복사업으로 넓어진 영토 관리와 전리품의 분배 문제로 조금씩 제국 내 세력 다툼의 분열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마르는 점점 세속에 물들어가는 이슬람의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이슬람의 엄청난 정복사업은 부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이면에는 내부 문제들이 쌓여갔고 원한을 품은 사랑까지 낳게 되는데요. 그 결과 우마르는 예배 도중 페르시아계 노예의 칼에 암살당합니다. 6차례나 칼에 찔려 치명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력으로 버티며 이슬람 지도자 6명으로 구성된 슈라 회의를 만들어 새로운 칼리파를 정하고 최종적으로 umma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게 했죠. 644년 우마르는 칼리파 임무를 충실히 마치고 숨을 거둡니다. 한때 망난이라고 불리며 사랑받지 못했던 우마르는 개종 후 약자를 돌보며 노블레스 오블리지를 실천하며 누구보다 평등과 정의로운 지도자의 삶을 보여주었는데요. 10년 통치 기간 동안 이란에서 이집트에 이르는 영토를 확장해 이슬람 대제국을 건설하여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고 위대한 칼리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세속화되어가는 이슬람의 변질을 막아보고자 구축한 슈라회의였지만 이슬람 상층부 기득권 세력들은 초기 이슬람의 순수성을 주장하는 알리가 거추장스러울 뿐이었죠. 이미 상당한 재산과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자신들 입맛에 맞는 메카 지배층 출신인 우스만을 차기 칼리파로 선정합니다. 결국 슈라회의에서 3대 칼리파로 우스만이 선출되었고 이로 인해 시아파와 수니파 간의 갈등이 점점 더 표면화되기 시작합니다. 우스만은 메카의 지배층 쿠라이시 부족에서도 최상위에 속하는 우마이야 가문의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20살에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고 탁월한 사업 수완으로 메카 전역의 부자 우스만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재력가였죠. 미남형에다 금수저 출신이었지만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가끔 우울증도 있었습니다. 우스만은 절친이었던 아부바크르를 찾아가 자신의 정신적 불안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게 되는데요. 아부바크르는 무함마드의 사상과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가 품고 있던 고민을 풀어주고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우스만은 반이슬람 세력이었던 쿠라이시 부족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혀야 했고 그의 아내와 이혼까지 해야 했는데요. 이후 무함마드가 2명의 딸을 그에게 시집 보내면서 무함마드의 사위가 됩니다. 메카 최고 부자인 우스만이 이슬람의 전 재산을 올인한다는 소식에 무슬림들은 크게 환호했고 반대로 메카 지배층들에게는 큰 충격을 안겨주었죠. 칼리파에 오른 우스만은 전투적인 면에서 다른 3명의 칼리파들의 실력에 턱없이 부족했지만 탁월한 사업가적 능력을 발휘하여 지금까지 불안정했던 이슬람 제국의 재정 관리를 대대적으로 개혁해 막대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도 성공합니다.
그 결과 계속 진행되어 오던 꾸란 편찬을 완성시켰으며 무려 5,000개가 넘는 모스크를 신축하고 운하와 도로 사업, 관계수로 정비, 황무지를 개간하는 등 인프라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부으며 이슬람 제국의 체제를 완성시켜 나가는데요. 군사적으로는 자신의 친족인 시리아 총독 무아위야에게 해군을 창설하게 하여 비잔티움과의 해전에서 승리하게 되고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합니다. 전 유럽에 이슬람이란 이름을 강력하게 각인시키고 651년 멸망해 가던 사산왕조 페르시아까지 완전히 멸망시키고 영토를 장악하는데요. 나날이 번성해가는 이슬람 제국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옵니다. 우스만은 경제 효율성을 위해 지배층 중심의 정책을 펼쳐 큰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그에 따른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 심화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우마이야 가문은 막대한 이익을 챙겼고 우스만의 총애를 받던 무아위야는 군사적으로 독자적인 큰 세력을 형성할 만큼 성장하여 알리 지지파들로부터 족벌 정치라며 비난을 받았죠. 국가 재정을 늘리는 과정에 있어 강압적인 수탈이 행해질 수밖에 없었고 이집트를 비롯한 여러 지방 총독들은 점차 백성들을 수탈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스만의 경제정책에 점점 반발심을 보이는데요. 이대 칼리파 우마르가 그토록 걱정했던 이슬람의 세속화와 경제부패, 그리고 백성들의 탄압이 점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우스만 통치 말기에 빈부격차가 심해져 사회불만이 고조되었고 과도한 세금에 고통받던 이집트와 이라크 등에서 폭동이 여러 차례 발생하죠. 656년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은 우스만의 집을 포위했고 며칠간의 싸움 끝에 우스만은 살해당하고 12년간의 통치 기간에 막을 내립니다. 그는 이슬람 체계를 확립한 주요 인물이었지만 전임 칼리프들과는 달리 계파 간의 갈등을 해결할 만한 현명함이 부족했죠. 우스만의 죽음은 참혹한 이슬람 내전이라 불리는 제1차 피트나에 막을 올리는 부정적인 신호탄이었습니다. 3대 칼리파 우스만이 폭동 세력에게 살해당하고 드디어 알리가 4대 정통 칼리파로 선출됩니다. 알리는 어린 시절부터 사촌인 무함마드와 형제처럼 어울리며 성장했는데요. 둘의 나이 차이가 30살에 가까웠기 때문에 부자관계나 다름없었죠. 어릴 적부터 알리는 무함마드에게 충성했고 최초의 남자 무슬림이 되어 쿠라이시 부족과의 전투에서도 또 메카의 자객으로부터도 목숨 바쳐 끝까지 무함마드를 수호하며 승리를 쟁취해 용맹함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공적을 쌓아가며 알리는 umma 내에서도 명성이 자자했고 무함마드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무슬림들의 수호자다 라고 할 정도로 알리를 아끼며 딸 파티마를 알리에게 시집 보내죠. 알리를 무함마드의 정식 후계자로 보는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지만 가장 화려한 타이틀을 가지고도 칼리파 선출 경쟁에서는 3번이나 고배를 마셔야 했던 그가 드디어 50대의 나이에 4대 칼리파에 선출되는데요. 하필이면 우스만을 죽인 폭도 세력의 추대로 인한 선출이었기 때문에 이슬람 제국의 분열은 기정사실화되어 버립니다. 알리는 칼리파에 오른 직후부터 터져나오는 반대 세력들의 반란을 진압했어야 했죠. 그 중에서도 우스만 시대 각종 특혜를 받던 우마이야 가문을 필두로 한 쿠라이시 부족이 가장 먼저 선두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알리를 우스만 암살 사건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하고 칼리파 직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효라고 선언하죠. 그리고 복수를 해야 한다고 외쳤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의 특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스만 시대에 온갖 특혜를 누려오던 쿠라이시 부족들은 알리 시대에 큰 타격을 받을 거라 예상한 것이죠. 권력과 독점의 단맛을 본 상류층들은 알리가 주장하는 초기 이슬람의 순수성에는 관심이 없었고 알리는 자신들의 재산과 지위를 위협하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알리는 이런 난국을 타파하고자 수도 메디나에서 메소포타미아 중류의 쿠파로 천도하여 개혁을 진행하는데요. 기득권의 저항이 거세지자 결국 우스만이 임명한 부패한 총독들을 모조리 해임해버립니다. 무아위야를 비롯한 모든 총독들은 일제히 반발하며 알리의 명령을 거부하는 초유의 하극상이 일어나죠. 게다가 불화로 불편했던 관계인 무함마드의 부인 아이샤가 알리 반대파를 지지하는 일까지 벌어져 알리는 큰 공경에 빠집니다. 656년 무함마드의 부인 아이샤가 직접 낙타를 타고 전장에 참여해 병사들을 독려했다라고 해서 붙여진
낙타 전투를 시작으로 다음에 무아위야가 이끈 시핀 전투, 이른바 제1차 피트나라고 불리는 이슬람 간의 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알리는 칼리파 주기 초부터 5년 재임 기간 내내 반란 세력과의 전투를 치렀습니다. 아이샤와의 낙타 전투에서 승리해 그녀를 일선에서 은퇴시키고 반란을 간신히 진압했는데요. 숨돌릴 여유조차 없이 다음에 무아위야의 도전을 받게 되죠. 그는 우스만이 살해당해 알리가 칼리파에 선출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비잔티움과 전투를 즉각 중지하고 우마이야 친족 세력과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으며 알리에 대한 반대 운동을 확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알리가 아이샤를 낙타 전투에서 격파할 무렵 무아위야는 공식적으로 알리의 권위를 거부하며 자신을 새로운 칼리파로 선언하는데요. 이슬람 제국은 양분화되어 657년 시핀 전투를 시작으로 드디어 시아파의 시조가 되는 알리와 수니파의 대표적인 인물 무아위야의 운명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물러남이 없이 팽팽히 맞섰지만 불리해진 무아위야가 창끝에 코란을 걸고 평화를 노래하는 시를 낭송하며 알리에게 협상을 요구했는데요. 승기를 잡은 알리 부하들은 술수라고 비난했지만 알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슬람 간의 내분으로 제국이 분열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무아위야의 요청을 받아들여 협정을 맺게 되는데요. 무아위야 측에서 협정을 위반하는 바람에 내전은 장기화되어 버리죠. 알리에게 충성을 다하던 젊은 급진파들은 그의 우유부단함에 실망하여 알리가 신이 내린 사명을 저버렸으니 물러나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며 이탈한 후 카와리지라는 새로운 과격한 세력을 만들게 되죠. 카와리지는 알리와 무아위야 두 사람 모두 이슬람의 적으로 간주하고 암살자를 보냅니다. 이슬람 세계의 분열을 걱정했던 알리와 이슬람의 세속화를 가속시키며 사리사욕을 채워오던 무아위야,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알리는 쿠파 사원에서 예배 마치고 나오던 중 암살당하고 무아위야는 살아남아 더욱더 큰 세력을 키웁니다. 661년 어릴 적부터 무함마드 곁을 지켜오고 이슬람을 위해 살아온 알리는 내전으로 최고의 혼란기였던 5년간을 통치했는데요. 더 이상 예언자 무함마드가 꿈꿨던 평등하고 순수한 알라의 이상국가로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무함마드 사후 29년간 4명의 정통 칼리파 시대는 이렇게 막을 내리고 새롭게 이슬람 세속 왕조 우마이야 왕조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 사후 정통 칼리파 시대를 지나 새롭게 들어선 우마이야 왕조는 인도 북서부 지역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지역까지 3대 대륙에 걸쳐 거대한 이슬람 정복 왕조를 건설하는데요. 역사 속에서 엑스트라에 지나지 않았던 사막의 아랍인들이 전 세계에 강렬한 인상을 각인시키며 중세시대의 주인공으로 떠오릅니다. 4명의 정통 칼리파 시대는 이슬람을 크게 성장시켰지만 칼리파 자리를 둘러싼 암투로 3명의 칼리파가 모두 암살당했기 때문에 이슬람의 운명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들은 닥쳐오는 위기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영토 확장에 성공해 세습 왕조를 이어나가게 될까요? 우마이야 왕조는 왕조를 개창한 무아위야 집안과 그의 육촌인 마루안 집안 2개의 왕가가 존재했는데요. 무아위야 1세는 메카 쿠라이시 부족의 우마이야 가문 출신으로 그의 아버지는 유명한 상인이었는데 초기 아랍 다신교 신봉자로서 예신교를 주장하는 무함마드를 극도로 혐오하는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무함마드의 이슬람군이 메카 지배층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랍 사회의 대세가 되어버리자 마지못해 이슬람교로 개종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아내가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고 기독교인으로 남은 사실을 보면 젊은 무아위야의 마음속엔 이슬람에 대한 반감이 남아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죠. 무아위야는 시리아 총독 시절 칼리파 자리를 두고 4대 칼리파인 알리와 대립했었고 알리가 급진파들에게 암살당한 후 5대 칼리파로 그의 아들 하산이 선출되었을 때에도 칼리파 자리를 두고 한판 대결해야 했죠. 군사적 역량이 뛰어난 알리와도 싸워온 무아위야에게 하산은 햇병아리에 불과했는데요. 그는 무력으로 하산을 제압해 칼리파 자리를 뺏어버리면 비판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교활하면서도 노련한 협상을 합니다. 하산이 원하는 조건들을 전부 들어주고 그의 부하들의 신변을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을 하며 칼리파 지위를 넘겨받지만
하산은 곧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되고 무아위야에 의한 독살이라는 추정설만 남게 되었죠. 무아위야는 알리와 하산 두 부자를 물리치고 우마이야 왕조를 열어 초대 칼리파에 등극하는데요. 그는 가장 먼저 기독교의 중심지이자 자신의 본거지였던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정하고 국적이나 종교, 출신 신분을 일체 묻지 않는 능력 위주 인사로 대대적인 인재 등용을 통한 제도 개혁을 실시합니다. 당시 이슬람이 정복한 지역은 대부분 기독교의 비잔티움과 조로아스트교의 사산왕조 땅이었는데 거대한 제국을 통치한 경험이 없는 우마이야 왕조에겐 국가 경영 노하우를 가진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했죠. 그래서 그리스와 페르시아 출신 기술자나 전직 관료들을 대대적으로 등용했는데 디완이라 불리는 관료기구를 설치해 체계적인 중앙 집권화를 도모해 나갑니다. 무아위야는 역대 칼리파처럼 암살당할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늘 고민했는데요. 칼리팔라라고 하는 개인 경호대와 근위대 등을 설치하여 10만 명에 달하는 시리아 부족 병사를 최정예 직할 부대로 만들어 자신의 권력 기반을 견고히 했습니다. 제국 내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무아위야는 정복전쟁으로 다시 눈길을 돌리는데요. 대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전으로 불리는 정복전쟁을 통한 영토 확장만이 제국의 살 길이자 숙명이었죠. 서쪽 진출을 위해 다시 한번 유럽의 상징이자 최강자인 비잔티움 제국과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이슬람군은 압도적인 병사로 비잔티움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바다와 육지를 동시에 포위해 공격해 들어갔지만 비잔티움은 그리스의 불이라 불리는 강력한 신무기를 앞세워 해상에서 대활약하게 되면서 이슬람 함대가 초토화되어 버리는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육지에서도 이슬람군은 수차례에 걸쳐 공격했지만 콘스탄티노플은 넘을 수 없는 견고한 성벽이었죠. 무아위야는 먼저 공격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뼈아픈 패배를 당하면서 비잔티움에게 막대한 배상금까지 지급해 평화협정을 맺고 양국의 전쟁은 일단락되었지만 우마이야 왕조의 자존심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집니다. 680년 무아위야 1세는 충격적인 전쟁 패배 이후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자신의 아들 야지드에게 칼리파 자리를 물려주고 다마스쿠스 궁정에서 가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숨을 거둡니다. 일개 아랍 귀족 출신에서 자신의 왕조를 세운 무아위야 1세는 정치적 능력은 높이 평가받았지만 인재 등용의 개혁 과정에서 차별받은 타 지역 무슬림들로부터 큰 불만을 사기도 했죠. 또 시아파들에겐 무함마드 가문의 칼리파 직위를 찬탈한 이단자로서 증오의 대상이었고 경건한 수니파 일부에서도 이슬람의 종교성을 퇴색시켜 일개 세습 국가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일방적인 후계자 지명은 큰 파장을 몰고 오는 심각한 사건이었는데요. 이슬람 공동체 움마 원로들에 의한 선출을 무시하고 혈통을 통한 계승은 전통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훗날 이슬람 내전 제2차 피트나의 원인 제공이 되었죠. 칼리파 세습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던 시아파들은 알리의 차남 후세인을 새로운 칼리파로 내세우고 반란 계획을 세우는데 그 정보가 내부자의 배신으로 야지드 1세까지 알아버립니다. 그는 당장 부하들에게 반란의 주도자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하고 후세인과 추종자들을 쿠파에서 모두 살해해버리는데요. 이 사건은 훗날 카르발라 대참극으로 불립니다. 불행하게도 알리와 무아위야 두 사람의 악연이 자식대에까지 이어진 비극이었죠. 시아파에서는 야지드를 무아위야보다 더 적대시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후세인의 죽음은 거룩한 순교라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오늘날까지 애도가 이어집니다. 한편 이 사건은 이슬람 사회의 여론을 양분화시키며 극심한 내전이 발발하게 되었고 내전 도중 야지드 1세가 급사하고 그의 아들 역시 일찍 죽게 되면서 무아위야 1세의 직계 가족은 3대를 끝으로 단절되어 버립니다. 수년간의 치열했던 내전을 종결시킨 것은 5대 칼리파 말리크였는데 아들 왈리드와 함께 우마이야 왕조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어냅니다. 내전이 끝난 후에도 불안정한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내부의 불만 에너지를 외부의 적으로 돌려야 했는데요. 지금까지 역대 칼리파들이 비잔티움과의 여러 차례의 전쟁에서 패배를 거듭했기 때문에 비교적 공략하기 쉬운 북아프리카에 있는 비잔티움의 최대 요점 도시인 카르타고를 공격합니다.
비잔티움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지만 수차례 전투 끝에 드디어 카르타고 성벽을 뚫어 함락시키는 데 성공하죠. 북아프리카 사람들은 자신들의 터전을 밀고 들어온 이슬람에 대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결국 협력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손쉽게 북아프리카 일대가 이슬람 세력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6대 칼리파 왈리드 1세 때 이슬람은 드디어 유럽 진출까지 시도합니다. 지중해 입구라 불리는 지브롤터 해협은 북아프리카와 이베리아 반도 사이에 있는 14km 정도의 짧은 해협인데 이곳만 넘으면 바로 유럽 땅이었죠. 당시의 유럽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4세기 후반으로 시간을 돌려보면 로마 제국이 동서로 나뉘어져 있던 상황이었는데 동쪽에서 온 기마 유목민 훈족의 침입으로 인해 프랑크족, 고트족, 반달족 등 수많은 게르만계 부족들의 대이동이 시작된 시기였고 서고트족은 이베리아 반도의 스페인 지역의 왕국을 건설하여 300여 년간 지배하게 됩니다. 서유럽 일대는 서로마 멸망 이후 대거 등장한 크고 작은 게르만족 왕국들이 이후 프랑크 왕국으로 통일되면서 중세 기독교 세력의 선봉장이 되죠. 이렇게 전개되었던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8세기 초 우마이야 왕조의 아프리카 총독 무사가 유럽 진출에 큰 활약을 하는데요. 그는 먼저 가장 신뢰하는 장군 타리크를 선발대로 이베리아 반도로 파견합니다. 뒤이어 무사 자신도 북아프리카 사막에 용맹한 유목민족 베르베르 병사들을 앞세워 만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유럽 땅에 첫 발을 들여놓는데요. 이미 서고트 왕국은 내분으로 인해 쇠약한 상태였고 막강한 이슬람의 상대는 되지 못했죠. 무사와 타리크 콤비는 불과 몇 년 안에 거대한 이베리아 반도를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이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북쪽 산악 지역으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이슬람은 기독교 세력이 뿌리 깊었던 이곳을 큰 저항 없이 정복할 수 있었는데요.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여 불만을 완화시켰고 이베리아 반도에 새로운 무역로가 형성되면서 무역상들이 들어와 경제적 이익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저항을 막아낼 수 있었죠. 이베리아 반도는 17세기 초 무슬림들이 쫓겨나갈 때까지 800년 가까이 이슬람 왕조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오늘날 이슬람의 대표적인 코르도바의 대모스크나 아람브라 궁전 등이 있는 이국적인 스페인의 모습은 오랜 기간 동안 기독교와 무슬림들이 혼재되어 함께 문화를 형성해온 시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우마이야 왕조는 5대 6대 칼리파에서 세력을 확장하며 최고 전성기를 누렸지만 잇따라 침체기도 따라옵니다. 길을 이은 칼리파들의 사치와 향락으로 내부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서서히 쇠락해지기 시작했죠. 10대 칼리파 때에 이 국면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번 지하드란 이름하에 집결시켜 서유럽으로 진격합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서유럽으로 가는 길목에는 피레네 산맥이 놓여 있었는데 이 산맥을 넘기만 한다면 단번에 유럽 세계 전체가 이슬람에 먹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이슬람군의 진군은 거침없었습니다. 피레네 산맥을 넘어 여러 지역을 점령하고 계속해서 북상해 서유럽의 강자 프랑크 왕국의 숨통을 조입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등장한 든든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카를 마르텔이라 불리는 프랑크 왕국의 궁제였는데 마르텔은 이름이 아니라 망치라는 뜻으로 그가 전투에서 망치를 휘두르며 활약하여 붙여진 별명이었죠. 여기서도 잠시 프랑크 왕국 내부 상황을 살펴볼게요. 프랑크 왕국은 왕이 죽으면 자식들에게 골고루 땅을 나누어 주던 분할 상속의 게르만 전통이 있었는데 이 전통 때문에 형제 간의 권력 싸움이 끊이질 않았고 분열과 통합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왕권은 약화되고 절대 권력을 가진 궁제, 이른바 재상들이 실권을 장악했는데요. 특히 궁제 카를 마르텔은 허수아비 왕을 대신해 왕국의 실권을 잡고 사실상 왕관만 쓰지 않은 왕과 다름없었죠. 732년 드디어 최강의 이슬람 세력과 서유럽 기독교 세력 간의 역사적인 전투, 투르 푸아티에가 발발합니다. 경기병 중심의 이슬람군의 기세는 고조되어 있었고 카를 마르텔 역시 선두에 서서 전투가 험난할 것을 예상하며 군대를 소집했는데요. 보병 중심의 프랑크 군들은 여기서 밀리게 되면 유럽은 끝이라고 보고 결사적인 각오로 참전했죠. 양측은 푸아티에 근처에서 충돌하여 격렬하고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이슬람군은 보병에 대한 기병의 우월함을 믿고 돌격을 외쳤고
프랑크군은 병사들이 방패를 겹친 채 뚫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을 만드는 전술을 펼치며 적들을 쓰러뜨립니다. 예상외로 전투는 이슬람군에 불리해져 갔는데요. 프랑크 방어벽은 견고했고 이슬람군이 심한 피해를 입은 데다 후방 보급선이 공격당한다는 소식에 후퇴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결정적으로 이슬람군 총대장이 프랑크군에게 포위당해 전사해버리면서 더 큰 혼란에 빠졌는데요. 이슬람군은 아랍인들과 페르시아인 등 다민족이 섞여있는 혼합 군대여서 아무나 대체에 통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퇴각할 수밖에 없었고 트르푸아티의 전투는 프랑크 왕국이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전투는 더 이상 이슬람의 팽창을 허용하지 않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기록되어 유럽 역사의 대전환점으로 현재까지 기념되고 있죠. 이슬람으로부터 유럽 세계를 지켜낸 기독교 세력의 수호자 카를 마르텔은 시대의 영웅이 되어 인기는 하늘을 찌르며 전 유럽으로 그의 이름은 퍼집니다. 그는 전쟁의 명예와 신리를 챙겼고 전쟁 이후 이슬람 기병을 모델로 삼아 프랑크군의 주력 군대를 보병에서 기병으로 전환시키는 개혁을 했는데요. 이때부터 서유럽 시대는 서서히 중세 봉건 시대로 들어가게 되죠. 카를 마르텔 사후는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인데요. 아들 피핀 3세가 메로링거 왕조를 무너뜨리고 프랑크 두 번째 왕조 카로링거 왕조를 열게 되는데 이 왕조가 훗날 3국으로 분할되어 오늘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전신이 됩니다. 한편 전쟁에 대패한 우마이야 왕조가 세태일을 거쳐 붕괴되기까지 주된 배경은 칼리파들의 무능과 부패, 불평등 그리고 세금 문제이기도 했는데요. 이슬람 급진파 카와리지파와 시아파들의 끊임없는 반란도 골칫거리였고 새롭게 등장한 마왈리라 불리는 반발 세력은 우마이야 왕조를 크게 흔들었죠. 마왈리란 피보호자라는 뜻으로 사실상 2등 국민 취급을 받는 무슬림으로 주로 시리아나 페르시아 지역의 토착민들이었는데 국가 재정 위기를 이유로 세금이 인상되어 비아랍인이 개종을 해도 인두세를 내야만 했는데요. 그들이 군인이 되어도 월급을 적게 받거나 직업 선택 제한이 있었고 심지어 아랍 귀족들은 이들을 노예 취급까지 하며 차별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아랍인들보다 인구가 많을 뿐 아니라 우수한 문화와 역사를 가진 자긍심 높은 민족인데 노예 취급당한다는 것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죠. 마왈리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대규모 반란이 이어지는 분위기 속에서 아프가니스탄 호라산 지역에서도 우마이야 왕조 반대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아바스라는 지도자가 부상해 민족과 종교를 초월하는 평등 사상을 전면에 걸고 시아파와 손잡는 데 성공합니다. 우마이야 가문보다 훨씬 무함마드에 가까운 명문 중 명문인 아바스 가문이 일어서자 우마이야 왕조에 반발하는 마왈리와 아랍인, 비아랍인 할 거 없이 모두 결집하게 되고 아바스는 이 모든 반란 세력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혁명을 일으킵니다. 750년 사면 초과에 빠진 우마이야 왕조는 마지막 칼리파 마루안 2세가 잡혀 죽게 되면서 90년 정도의 짧은 통치 기간을 끝내고 멸망하죠. 이슬람 학계에서도 우마이야 왕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합니다. 칼리파 제도에서 세습 군주제로 바뀐 점과 왕조 후반에는 정복지 백성들에 대한 강압적인 통치, 그리고 아랍 우월주의로 인한 차별, 새롭게 부상하는 아바스 세력에 의해 역사가 마감되지만 이슬람 역사상 최대의 영토를 확장시킨 정복 왕조로 역사에 기록되는 시대였습니다. 민중의 혁명을 기적적으로 이끌어낸 아바스였지만 우마이야 왕조의 잔당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후한의 불씨를 제거하기 위해 두 왕조 간의 화해와 용서의 장으로 위장한 연회를 열어 우마이야 왕실 가문을 모두 초청했는데요. 연회가 끝나갈 무렵 이들이 방심한 틈을 타 모두 살해해버리지만 운 좋게 살아남은 나흐만 왕자가 이베리아 반도로 피신해 이후 우마이야 왕조를 세우고 300년 가까이 아바스 왕조와 대립하게 되죠. 초대 칼리프가 된 아바스는 시아파와 연합해 건국했지만 국내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수파인 수니파를 지지하는 수니파 왕조임을 전국에 선언해버리는데요. 시아파는 아바스 왕조 1등 개국 공신이었지만 어이없게도 하루아침에 탄압받는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시아파와 수니파 간의 대립은 훗날 국가적 규모인 분쟁으로 이어진 결과 오늘날의 복잡한 중동 상황까지 이어져 내려옵니다.
아바스 왕조가 들어선 750년경의 세계 주변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여전히 이슬람은 비잔티움 제국과 대치하고 있었고 아바스 왕조의 힘이 미치지 못한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후 우마이야 왕조가 들어서고 유럽에서는 프랑크 왕국이 점점 힘을 키워 훗날 교황으로부터 서로마 황제의 칭호를 받는 카롤루스 대제가 등장하는 시기였죠. 동아시아에서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한반도의 삼국시대 고구려가 수와 당의 끊임없는 침략에도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잘 싸워왔지만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으로 인해 멸망하고 한반도는 신라가 차지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751년 아바스 왕조의 당나라 대군이 쳐들어온다는 보고가 급하게 올라오고 서역 팽창 정책으로 서쪽으로 진출하려는 당나라와 아바스 왕조의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중국 왕조와 이슬람 왕조가 탈라스에서 충돌한 역사적인 첫 전투였습니다. 당시 당나라의 총사령관이 고구려 유민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 고선지 장군이 맡았는데 7만여 명의 군대를 이끌어 아바스 왕조 10만 대군과의 전투를 벌이지만 결과는 아바스 왕조의 승리였습니다. 이때 당나라를 격파한 아바스가 세력을 넓혀서 그동안 당나라의 간접적 영향권이었던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 급속도로 이슬람화되어 오늘날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무슬림이 많은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 전쟁으로 인해 뜻하지 않은 엄청난 결과도 있었습니다. 당나라 포로 가운데 종이 제조기술자가 섞여 있었는데 이슬람은 이들로부터 종이 만드는 재지수를 얻게 되고 아랍 상인들이 서방으로 전파해 고대로부터 사용해온 파피루스와 양피지가 종이로 대체되어 일상이 바뀌게 되고 문명의 흐름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탈라스 전투는 당나라 입장에선 크게 패배한 부끄러운 기록일 수 있지만 이슬람은 동서 교역로를 장악하고 중국과 이슬람이 서로 문화교류를 시작하게 된 상징적 전투였습니다. 754년 왕조를 개창한 아바스가 생을 마감하고 자신의 이복형이자 혁명의 동지였던 만수르가 이대 칼리파에 즉위하면서 이후 왕조는 아바스가 아닌 만수르의 혈통으로 이어지는데요. 칼리파 시대를 계몽적으로 이끌어낸 인물로 꼽을 수 있는 만수르는 아바스 왕조를 변화시키고 앞으로 수세기 동안 누릴 번영을 위해 여러 가지 개혁을 실시했죠. 커다란 제국을 소수의 귀족들로 통치하기에는 비효율적이라 판단하고 숙련된 관리자들을 임명하여 효율적인 정부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코란과 이슬람법 샤리아를 철저히 실행했는데 우마이야 왕조 시대에 아랍인들의 다양한 특권을 폐지하고 지배층의 페르시아계를 비롯한 비아랍인들을 대거 참여시켜 이슬람의 근본 교리인 무슬림 평등 원칙을 확고히 했습니다. 또한 페르시아 제국의 관료제와 행정제도를 받아들여 농업정책과 과학을 후원했는데요. 이러한 개혁은 페르시아계 무슬림들이 핵심 계층으로 부상하기 시작했고 소수의 아랍인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시대는 막을 내리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진정한 이슬람 제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만수르는 국내가 안정되자 비잔틴 제국에서 동쪽으로 멀리 떨어진 티그리스강 유역의 바그다드를 새로운 수도로 지정했는데 바그다드는 물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비옥한 땅으로 살기 좋은 곳이었죠. 10만여 명의 건축가와 장인, 노동자를 동원해 4년 만에 신도시를 완성시키는데요. 둘레 10km의 원형 모양으로 이중 방어벽의 칼리파 궁전과 주요 모스크를 중앙에 세운 거대하고 웅장한 도시로 설계되었는데 4개의 문으로부터 쿠파길, 시리아길, 호라산길, 바스라길 등의 간선도로가 이어져 지중해 아라비아 반도와 중앙아시아 인도양 각지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도시 주변에 많은 민중들이 모여 살았고 원형 도시 주변은 3만 개의 모스크와 공중 목욕탕이 있는 인구 150만의 산업혁명 이전의 도시로 경제의 중심지로 부각됩니다. 제국의 수도가 시리아에 있던 다마스쿠스에서 평화의 도시 바그다드로 옮겨지면서 이슬람 세계 전역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해 새로운 공동체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다양한 신앙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고 그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문화가 넘치는 바그다드라는 도시에서 다양성에 대한 경외감을 느꼈는데요. 무슬림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조로아스터교인, 유대인들은 모두 아랍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도시 치안이 높아지면서 안전한 바그다드의 소문은 급물살을 타며 수많은 상인들까지 모여들었고 이란 고원에서 아프가니스탄을 경유하여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육상 교역권 실크로드와 페르시아만과 연결되는 인도양 교역권이 연결되어 이슬람 무역 상권이 만들어지면서 커다란 부를 창출하게 되죠. 정치, 군사, 문화,
경제의 중심지가 동쪽으로 이동되어 다양한 문화가 융합된 바그다드는 동서 세계의 중심적 역할로서 우뚝 서게 되고 마침내 전란으로 황폐해진 당나라 장안을 제치고 세계 제1의 도시가 됩니다. 이로써 아바스 왕조는 500여 년간 지속되며 눈부신 황금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바스 왕조는 5대 칼리파 하룬과 그의 아들 7대 칼리파 알마문에 들어서면서 최고의 황금기를 맞이하는데요. 특히 천일 야화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5대 칼리파 하룬은 문화, 예술, 과학의 전성기를 열어낸 인물입니다. 천일 야화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북적대는 바그다드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또 학문의 조예가 깊었던 7대 칼리파 알마문은 바그다드를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이미 수천 권의 책들이 비치된 하룬의 도서관을 확장 공사했는데 지혜의 집이라고 하는 중세 최고의 번역기관이자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인 도서관으로 완성되어 100만 권이 넘는 책과 원고를 소장하게 되었죠. 그리고 인도에 사절단을 보내 산스크리트어로 된 문헌들을 가져오고 그리스 고전들도 죄다 수집했는데요. 알마문과 그의 후계자들은 지식과 역사를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 등 종교와 민족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학자들을 모집해서 고대 그리스어 문헌을 전부 아랍어로 번역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했죠. 이는 문화 신드롬이라 할 만큼 이슬람 신학과 시 등 아랍 세계 내부의 학문과 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했을 뿐 아니라 소멸되어가는 그리스 문명이 유럽이 아닌 이슬람에 의해 단절되지 않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 인도, 중국 등 비아랍 외래 문명까지 유연하게 수용했는데요. 현재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는 인도 숫자를 원형으로 하여 이슬람 수학자에게 완성되어 수학을 발전시켰고 아랍 상인들을 통해 유럽으로 보급되었는데요. 수학은 일상적인 용도를 벗어나 지리와 천문학에 큰 영향을 주었죠. 또한 금, 은을 만드는 연금술에 관한 실험이 거듭되면서 고도의 화학기술의 진보를 가져왔고 수증기 증류법, 알코올 제조 기술도 개발되었는데 향수와 서양의 위스키와 동양의 소주는 이슬람의 증류기가 있었기에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기원으로 알려져 있는 화약과 나침반도 이슬람 세계를 거쳐 유럽으로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과학기술과 선진 문물들이 중세 유럽 세계에 전해진 결과 14세기경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대변혁의 시대, 바로 중세 유럽의 황금시대인 르네상스를 화려하게 꽃을 피우게 했습니다. 9세기 중엽 이후 이슬람 문명의 화려한 꽃을 피운 아바스 왕조 역시 영원하진 못했는데요. 당시 사유지를 소유한 칼리파와 부유한 상인들이 아프리카 출신 흑인 노예를 이용해 사유지 개간 사업을 대규모로 벌이고 있었는데 힘든 노동 환경에 불만을 품은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10여 년 동안 이어진 반란은 겨우 진압되었지만 칼리파의 권위는 크게 흔들렸고 중앙정부는 재기능을 하지 못했죠. 이런 혼란기에 지방의 총독이나 장군들은 칼리파에게 정기적으로 공물을 바치는 대신 독자적인 세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요구하는데요. 힘이 약해진 칼리파는 그들에게 아미르라는 칭호를 하사하게 되죠. 이후 아미르들은 국가 레벨로 세력을 키우게 되는데 특히 페르시아계와 튀르크계 국가들이 성장하여 아바스 왕조를 위협하면서 칼리파의 힘은 더욱더 잃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슬람 세계는 3명의 칼리파들이 존재하는 대혼란 시대로 빠지는데요.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한 동칼리파 아바스 왕조, 이베리아 반도의 서칼리파 후 우마이야 왕조, 그리고 이집트 지역을 중심으로 중칼리파로 분열되는데요. 중칼리파는 시아파 세력이 예언자 무함마드의 딸 파티마의 이름을 사용해 세운 파티마 왕조였습니다. 이 대혼란 속에서 아바스 왕조 8대 칼리파 알-무타심은 위기감을 느끼고 새로운 군사체제를 과감하게 도입하는데요. 아랍어로 맘루크라고 하는 튀르크인과 슬라브계 혼혈 등의 전쟁 노예를 고용합니다. 알-무타심은 모친이 튀르크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특히 튀르크족 노예 군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을 사병화하여 강력한 춘위대를 얻게 되죠. 맘루크들은 노예로 매매되는 과정에서 칼리파에게 절대 충성했고 칼리파들 역시 그들을 아랍 군인들보다 더 신뢰했기 때문에 맘루크들의 힘은 점점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흘러 칼리파에게 무한 신뢰를 받으며 성장한 맘루크들은 이제 칼리파의 선출과 폐위까지 간섭하기 시작했는데요.
관직을 사고 파는 매간 매직은 물론 암살까지 수많은 부정부패를 일으킵니다. 칼리파의 춘희대가 새로운 군벌 세력으로 성장해 아바스 왕조의 멸망을 재촉하는 화근이 되어버리죠. 10세기경 지방의 군벌 세력인 아미르들은 하나하나 독립해 여러 왕조들이 생기는데 이들 중 주목해야 할 왕조가 바로 페르시아계 시아파 세력인 부하이 왕조였습니다. 부하이 왕조가 이란 지역을 장악하고 아바스 왕조 수도 바그다드까지 점령해버리자 쫓겨난 티르크계 맘루크들은 이슬람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고 지금까지 칼리파가 쥐고 있던 모든 이슬람 통치권을 사실상 빼앗아 버리죠. 이 시점에서 아바스 왕조는 유명무실한 상태로 멸망은 겨우 면했지만 세상에 갇힌 새의 신세로 몰락해버리고 이슬람 세계에 시아파의 전성기가 잠시나마 찾아오는 듯 했는데요. 이슬람 세계가 다양한 파벌들의 패권을 두고 어지럽게 각축을 벌리고 있을 때쯤 중앙아시아 초원에서 셀주크 티르크족의 등장으로 이슬람 세계는 다시 한번 대격변의 시기로 들어갑니다. 셀주크 티르크는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으로 6세기경 몽골 초원을 통일하고 중국의 수당과 충돌했던 돌골 제국의 후예들로 11세기 그 힘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탈라스 전투 이후 이슬람 세력이 중앙아시아로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고 많은 티르크족들이 이슬람 세력과 교류를 하면서 수니파 이슬람으로 개종했는데요. 그중 셀주크 티르크가 여러 부족들을 통합해 세력을 키워 이슬람 본토까지 넘보게 되죠. 때마침 부하이 왕조의 압박에 불만을 품고 있던 아바스 왕조의 칼리파로부터 구원 요청을 받게 되는데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셀주크는 곧바로 바그다드를 공략하여 부하이 왕조를 멸망시키고 칼리파로부터 지배자란 의미인 술탄이란 칭호를 받고 제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로써 아바스 왕조의 칼리파는 종교적 상징으로만 남게 되고 군사 정치 등 실질적인 이슬람 세계의 통치는 셀주크가 차지하게 되는데요. 셀주크의 진격은 거침없었습니다. 시아파 파티마 왕조가 차지했던 시리아와 예루살렘 지역을 점령하여 파티마 왕조를 이집트의 본래 영토까지 몰아내는 데 성공하죠. 또 취약하다고 판단한 비잔티움 제국을 맹렬히 공격해 만트리키 전투에서 황제를 생포하는 대승리를 거두고 지금의 터키 지역인 아나톨리아 지역까지 차지합니다. 이슬람 세력이 아나톨리아 지역을 차지한 사건은 이때가 최초로 오늘날까지 티르크계 이슬람 국가가 이어지게 되죠. 한편 셀주크와 비잔티움과의 전쟁의 여파는 예기치 못한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는데요. 이슬람 기마 유목민족에게 패배해 산산조각이 난 비잔티움은 위기에 빠지자 이 로마 교황에게 성지 예루살렘의 상황을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세 종교 모두가 신성시하는 공통의 성지로 오랫동안 이슬람에서도 타신도들의 성지 순례는 통행세만 내면 허락을 해주는 관례가 있었는데요. 초원의 유목민 출신인 셀주크 제국 입장에선 자신들이 정복한 하나의 땅에 불과했고 기독교인들은 약탈의 대상으로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성지 순례자 기독교인이나 유대교인들을 가차없이 약탈해버렸죠. 이러한 상황을 보고받은 로마 교황은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고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해방시켜야 한다며 유럽 전역에 호소하는데요. 유럽의 여러 국가들도 오랜 기간 이슬람 세력에게 지중해 등 해상무역로를 빼앗겨 점점 힘든 상황이었는데 교황의 호소는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크게 호응을 하게 되고 8차에 걸친 대규모 종교전쟁, 이슬람과 기독교 세력 간의 200년간에 걸친 대규모 십자군 전쟁이 시작됩니다. 초기 십자군 세력은 셀주크 제국이 이미 권력 다툼으로 분열되어 있는 상태라 그리 어렵지 않게 예루살렘 성지를 장악해 여러 지역의 기독교 국가를 건설하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전쟁은 이슬람과 기독교 세력과의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이때 십자군 전쟁의 영웅 사자왕 리처드와 그의 라이벌 이슬람의 영웅 살라딘이 등장하면서 두 세력 간의 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죠. 살라딘은 셀주크 제국에서 독립한 세력으로 이집트의 파티마 왕조를 멸망시키고 새로이 아이유브 왕조를 건설해 크고 작은 이슬람 세력들을 통합시켜 십자군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재탈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살라딘 사후 아이유브 왕조에 고용되어 있던 맘루크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맘루크 왕국을 건설하죠. 시시각각 복잡하게 변해가는 정세 속에서 이슬람과 기독교 두 세력에 예상 밖의 거대한 재앙들이 닥쳐오는데요. 바로 13세기에 들어선 대몽골 제국의 등장이었습니다.
이제 이슬람과 기독교 세계는 더 이상 서로 싸우고 있을 한가한 상황이 아니었죠. 1257년 징기스칸의 손자인 훌라군은 다국적 대군을 이끌고 바그다드로 향했고 얼마 후 순식간에 바그다드시를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 칼리파 알-무스타심은 몽골군이 공격을 감행하면 신의 저주가 있으리라 경고하며 단호하게 항복을 거부했는데요. 몽골군은 적이 항복하면 상대에게 자치권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었지만 반대로 적이 대항한다면 관용정책과 같은 자비는 일절 없었습니다. 몽골군은 투석기를 이용하여 성 안으로 돌멩이를 퍼붓기 시작했고 성 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리는데요. 칼리파는 구원병이 없음을 눈치채고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죠. 뒤늦게 사신을 보내기도 하고 몸소 훌라구를 찾아가 부하들과 주민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처음부터 순순히 항복하길 원했던 몽골군은 무자비하게 칼리파를 자루해놓고는 달리는 말들의 말발굽에 밟혀 압사시켜버리는 잔혹함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1258년 마침내 바그다드의 성벽이 뚫렸고 몽골군들은 도시로 쏟아져 들어와 대대적인 학살과 약탈을 했는데요. 최소 10만으로 추정되는 바그다드 시민들이 살해당하고 수세대에 걸쳐 건설된 장엄한 모스크와 호화로운 궁전과 도서관이 파괴되었는데 몇백 년에 걸쳐 수집된 방대한 양의 희귀자료와 수많은 서적이 보관되었던 이슬람 최고의 대도서관 지혜의 집도 이때 파괴되었죠. 한때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그리스 문명을 계승하여 이슬람 세계의 중심이었던 바그다드는 몽골 제국의 침략으로 철저히 파괴되어 세계의 변방으로 추락해버립니다. 이렇게 이슬람 세계의 종주국 아바스 왕조는 500여 년간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뒤로하고 비참하게 멸망당하는데요. 이제 몽골군은 중동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쳐들어갈 기세였지만 뜻밖의 복병 노예 군대인 맘루크 왕국과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더 이상 몽골군의 서진은 끝나버립니다. 맘루크 왕국은 이집트를 비롯한 아프리카 지역을 지켜내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시리아 일대의 마지막 기독교 왕국을 몰아내면서 200여 년간 계속되어 온 십자군 전쟁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되죠. 나아가 아바스 왕조의 죽은 마지막 칼리파의 친척을 새로운 칼리파로 옹립해 자신들이 이슬람 세계의 수호자라는 명성까지 얻게 되며 250년간을 지속하죠. 아바스 왕조의 칼리파가 형식상으로나마 잠시 부활하지만 훗날 오스만 제국이 맘루크 왕국을 정복하면서 이름만 남아있던 아바스 왕조의 칼리파로부터 직위를 빼앗아 1517년 칼리파는 공식적으로 끝이 나고 오스만 제국은 칼리파와 술탄을 겸하게 됩니다. 7세기 초 예언자 무하마드로부터 시작해 정통 칼리파 시대 그리고 아랍인의 제국 우마이야 왕조 마지막으로 아바스 왕조의 이슬람 제국은 막을 내리지만 아라비아 사막 위에서 찬란한 문명의 꽃을 피운 이슬람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문명으로 문화의 황금시대를 이끌었는데요. 아바스 왕조 멸망 이후에도 다양한 민족의 이슬람 국가들이 국적과 인종을 넘어 전 세계 수많은 무슬림들이 믿는 세계 3대 종교로 남아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 4편에 걸친 이슬람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